미군 문제. 저희 이 가로세로 연구소 이 로고 중에 이제 이 머그컵도 그렇고 저희 이번에 만든 그 텀블러도 그렇고 요게 있고 뒤에 보면 We Go Together 해서 이 한국과 미국 국기와 We Go Together라고 하는 걸 써놨잖아요. 이 We Go Together가 이제 한미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이 미군도 그렇고 미국 대사관도 그렇고 이제 보통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말로 이제 We Go Together 라는 말을 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한미 동맹, 1953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 치열하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좁은 지역에 많은 무력이 밀집돼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휴전선을 바로 40-50km 위에 두고 있는 이 서울에서 안전하게 70여 년 동안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기본에는 한미 동맹,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기초로 하는 한미 동맹이 있었다라는 점을 뭐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건데 워낙 이제 뭐 주사파니 반미니 해가지고 이 한미 동맹의 고마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일부러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용석의 직설님 위고이드 강용석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세계적인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의 입장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미국이 전반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 피터 자이안 같은 사람은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셰일 혁명이 대충 한 2000년대 중반 5, 6년 뭐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셰일이라는 게 미국에 무지무지 많이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셰일이라는 게 사암 보통 이제 퇴적암 종류 중에 이제 사암 있잖아요. 모래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암 아닙니까? 모래나 뭐 진흙 이런 것들이 사암인데 그 사암의 틈 사이에 기름 성분들, 그러니까 원유의 성분들이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옛날에 뭐 페름기 뭐 이런데 석탄기 뭐 이런데 이럴 때 이제 수많은 식물들이 퇴적되고 쌓여가지고 거기서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열을 받았고 변화를 일으켜서 그게 이제 석탄이나 석유가 됐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다수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석탄이 보통은 이렇게 낙타 등 모양으로 돼 있는데 쌓여서 지하수나 뭐 다른 것 위에 이렇게 떠가지고 그 위에 안반이 있으면 그 위로 이렇게 쌓여서 거기 석유가 모인다. 그리고 그 맨 위에는 이제 제일 가벼우니까 가스가 있다. 그래서 요 위에서 구멍을 뽕 뚫으면 그럼 그 구멍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가스가 나오다가 이제 석유가 나온다. 뭐 이게 이제 보통 석유 채굴의 기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석유 탐사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지형을 쭉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낙타등 모양으로 돼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걸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낙타등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고 시추를 하는 건데 그런 방식의 석유 탐사가 이루어졌었죠. 물론 뭐 캐나다에는 오일샌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래알 사이에 석유 성분이 섞여 있는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이제 미국에는 이제 미국 중부에 셰일이라 그래서 진흙에 가깝죠. 진흙암 같은 거. 그러니까 좀 더 모래보다 조금 더 이게 좀 알갱이가 더 작은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암에 석유 성분이 있어서 그 석유 성분을 그동안 이제 채취하는 기술이 없었는데 그걸 채취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여기서 이제 석유를 캐내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기존에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파고 내려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옆으로 수평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위에서 뽑아내는, 수평으로 뭐 물이든지 아니면 어떤 압력, 액체 같은 거 압력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기름기를 쭉 뽑아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를 뽑아내는데, 그게 생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미국 중부에서 생산하는 생산량들이 뭐 중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하는데, 텍사스대에서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이게 양이 엄청나서 미국은 50년대부터 미국에서 생산된 석유는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을 시행해 왔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가 워낙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미국 국내 수요도 충분히 충족하고 이게 수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미국은 뭐 당연히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 국가입니다. 최대의 석유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내 석유 소비만을 충족하기에도 그동안 부족해서 많이 수입을 해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수입할 필요가 없다. 그게 중요해진 거죠. 미국이 더 이상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건, 미국이 더 이상 미국이 중동에 이게 계속 관여하고 이라크 전쟁 일으키고 뭐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우디를 뭐 그 왕가, 이슬람 원리주의에 거의 근접한 그런 사우디 왕가를 계속 미국이 보호하고 했던 이유는 오로지 석유 때문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그런 석유 때문에, 미국이 소비해야 되는 석유 때문에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정세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졌다. 미국이 왜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미국에 깔려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 같은, 그리고 유럽, 나토 이런 부자 나라들, 독일, 프랑스, 뭐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을 들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방위비, 그동안 뭐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오다시피 한 방위비에 대해서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몇 년 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됐죠. 작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작년에도 뭐 많이 늘려달라 그랬는데 겨우 조금 늘려서 1조를 겨우 넘겼었는데, 올해는 지금 그 5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5조가 넘는 돈을 50억 불 가까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50억 불은 좀 블러핑처럼 보이는 게, 50억 불은 실제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미국의 방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50억 불이 되려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내에 가지고 있는 무기들의 감가상각비까지 포함을 시키면 50억 불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미국이 주둔 비용, 운영 비용 자체는 50억 불까지 안 됩니다. 그런데 50억 불을 요구하는 거는 그야말로 블러핑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미국의 주요 수뇌부들, 미 군의 주요 수뇌부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을 거쳐서 이제 한국을 내일 모레 사이에,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다 들어오는데, 이게 왜 들어오냐면, 제가 그 군대 생활을 36개월 하는 중에 거의 27개월 가까이를 합참에서 있었습니다. 합참에서. 근데 그 합참에서 있을 때 늘 했던 거, 밀당 고수님 감사합니다. 했던 거 중에 하나가 이제 SCM, MCM을 준비하는 작업이었는데, SCM이라는 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전부 참여해서 안보 협의회, 보통 이제 연례 안보 협의,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이렇게 부르는데, 안보 협의회를 SCM이라 그러고, MCM이라고 해서 밀리테리, 앞에 건 시큐리티고요. MCM은 밀리테리인데, 그러니까 군사 협의회죠. 한미 군사 협의회를, 그건 이제 합참의장끼리만 하는 건데, 그걸 준비하는 것이 합참에 있을 때 뭐 그것도 준비하고, 뭐 또 을지 포커스 준비하고, 뭐 을지 포커스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국방부나 합참은 아마 이제 실무자들은 다 중령일 거고요. 실무자들은 중령급이고, 과장들이 이제 보통 대령이고, 준장이나 소장, 원스타나 투스타는
어, 실국장 그렇게 돼 있고 3스타는 본부장. 그리고 이제 3스타 중에 한 명이 이제 합참 차장이고 합참 의장은 대장이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국방부나 합참은 조직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을 쓰다가 그 삼각지에 있는 큰 건물이죠. 그 한 건물을 쓰다가 합참은 별도로 건물을 하나 뒤쪽에 따로 지어가지고 분리돼서 나갔죠. 그럴 정도로 사실 국방부나 합참이 큰데 뭐 미국에서 제일 큰 정부 조직은 펜타곤이니까요. 펜타곤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국방성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더 큰데 우리도 국방부가 상당히 이 단일 건물 쓰고 있고 굉장히 큰 조직이죠. 큰 조직입니다. 단일 건물도 굉장히 큰데 그런 정도로 한데 이 MCM, SCM을 맞춰서 오늘 합참의장 일본에서 들어오고 내일은 미국 국방부 장관.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죠.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내일 입국하고 오늘 둘 다 마크네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오늘 입국합니다. 근데 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일본에서 한 언론 인터뷰가 상당히 지금 화제를 끌고 있는데 이건 뭐냐? 보통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 주일 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한국과 일본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게 전형적인 미국인의 질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미군은 이런 질문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돈을 나눠내자. 너네 뭐 이렇게는 했지만 이렇게 미국의 보통 사람 얘기까지 해가면서 근본적인 질문이다. 한국과 일본 같은 부자 나라가 왜 미국한테 의존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거는 뭐 방위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려달라 라는 거를 돌려서 얘기한 건데 그러면서 또 밀리 합참의장은 뭐라고 했냐면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미일은 함께 할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 라고 하면서 지소미아 반드시 연장돼야 된다.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 반드시 연장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은 내일 들어와서 15일에 SCM 안보협의회를 열 예정이죠. 군사협의회는 내일 열리고 안보협의회는 모레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게 SCM, MCM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합니다. 올해 한국에서 열렸으면 내년은 미국에서 또 열립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가면서 열리는데 MCM과 SCM 의제 자체에 방위비 분담과 지소미아 연장이 들어있지 않지만 현재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현안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하고 지소미아다. 이게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소미아를 먼저 파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이 입장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뭐 그걸 꼬리를 말기는 좀 쪽팔리다.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지소미아를 계속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건 일종의 자해예요. 자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해입니다.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미국이 얘기하는 건 계속 그렇게 해서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 심지어는 강경화한테 물으니까 강경화도 뭐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았을 때 뭐 좋아할 거는 북중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됐을 때 제일 좋아할 대상이죠. 한미일 연합 전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미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은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에서도 미국 본토 방위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쏜 미사일을
정확하게 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이 정보가 원활히 교류되고 미국 본토에 있는 정보까지 다 군사정보가 원활히 교류돼야 정확하게 미사일에 대해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도 한일 간의 지소미아 연장에 굉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그 방위비 협상, 이거는 또 문제가, 방위비 협상이 만약에 결렬된다 그랬을 때 미국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라고 보면 당장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몇 명이냐면 옛날에 많았을 때 미군이 6.25 때 뭐는 그때는 뭐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그 이후로 50년대까지는 거의 30만 수준을 유지했었어요. 미군 수준이. 그러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뭐 카터 대통령 때 많이 줄이고 해서 지금은 그때도 한 5, 6만 명 선을 유지했었는데 점점 줄어서 지금은 28,500명 수준입니다. 28,500명 수준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2개 사단에다가 여단 하나 정도, 2개 사단에 여단 하나 정도 합쳐져 있는 규모인데, 그런데 전투 여단 5,000명에서 6,000명 규모의 전투 여단 정도 하나를 순환 배치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주한미군에서 쑥 빼가지고 딴 데다 배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쑥 빼버리면 28,500명에서 당장 5,500명이 줄어서 23,000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뭐 그런 표현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미국을 좀 경시한다, 무시한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기까지 해서 좀 그런 표현 쓰긴 그렇지만 인계철선이라는 표현을 예전부터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뭐 미국이 한국이나 미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당연히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 이런 조항이 있긴 하지만 한국군이 공격받는 것과 미군이 공격받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미군이 동두천, 뭐 이런 의정부, 뭐 포천 이렇게 경기 북부 지방에 미군이 배치돼 있어서 북한이 만일에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미군이 직접 공격을 받게 된다. 미군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러면 미군은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수준에서 바로 증원되고 미군 자체가 공격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에다가 기지를 만들면서 대거 내려갔잖아요. 동두천에 있는 미군까지 최종적으로 다 내려가면 경기 북부에는 더 이상 미군 부대가 하나도 없게 되는 사태가 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전투여단이 빠지고 이러면 경기 북부에 미군이 없고 평택에만 있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미군이 직접 공격받았을 때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는가 라는 걱정들을 하시죠. 소위 말하는 인계철선이 무너졌을 때, 인계철선이 이제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됐을 때 한국 방어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뭐 많이 얘기하시네요. 미국이 이제 자국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는 자동적으로 방어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뭐 미국 의회가 뭐 승인을 해서 참전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진진님, 그런 판단력도 없는 치매 정부입니다. 한일 관계 하나로 저희 같은 유통업체만 피말리네요. 안보와 경제는 정말 최악.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 안 가가지고 제일 피해 보는 거는 일본 내에 있는 한국 업체들이에요. 한국 관광 업체들, 한국 가이드들 이렇다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해하는 일을 뭐하러 하는 건지. 그런데 이제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죠. 이게 그 한미연합사라는 거는 78년인가 만들어졌습니다. 78년인가 만들어졌는데 한미연합사라는 체제가 세계 역사상 드문, 보통 이제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동맹이라고 하면 이제 한쪽이 그 침공을 받으면은 뭐 군사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자동적으로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조약을 맺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동맹이잖아요. 동맹인데 그렇게 동맹 국가 간에도 한미 연합사처럼 서로 상시적으로 군대를 함께 운용하는 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나토 같은 경우에도 지역방위본부가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나토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을 거기에 나토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이 들어와서 하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한미 연합사처럼 이렇게 양국 간에 늘 같이 훈련하고 연합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은 이제 우리나라 별 넷이 맞죠.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군 미 8군 사령관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강력한 연합 방위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 연합사령관 미 8군 사령관이자 한미 연합사령관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또 지소미아에 대해서 저런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저런 말을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 그러니까 한미일 간의 동맹이 확실하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졌다. 라는 메시지를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주는 거죠. 북한, 중국, 러시아에 주는 게 과연 좋겠나?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지난주에는 국무부의 고위직들이 뭐 4명이나 와가지고 계속 지소미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는 국방부의 최고위직들이 대거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와 한미 동맹은 전혀 별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미국이 지소미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소미아가 안 중요하다고 동맹하고 별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수혁 주미대사가 최근에 이제 기자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워싱턴 내에 현 정권이 굉장히 너무 친북적이고 또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한다 이런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다. 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정의용 실장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제일 또 저희가 볼 때 제일 우려되는 사람 중에 하나. 솔직히 저는 이 양반은 좀 의심스러워요, 진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교수 시절에도 내내 북한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했던 양반이거든요. 근데 통일부 장관 돼서도 정말 이분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맞는지 아니면 북한의 무슨 조평통의 일원인지 싶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드는데 심지어는 이 북한 어민들 뭐 16명 죽이고 2명이 뭐 귀순하겠다고 지금 귀순서까지 썼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귀순 확인서를 썼다는 것까지 밝혀졌는데도 일방적으로 추방해서 북한으로 보냈는데 이건 뭐 살인 방조에 가깝다. 지금 그래서 고발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보고 있냐면 귀순사가 없다 전혀. 응? 죽더라도 돌아가겠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국회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필로 진술서든지 뭐 귀순 확인서든지 여러 서면에서 계속 귀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전혀 다르게 말을 했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지금 다 지금 댓글에서 나오시는데 이 좀 굉장히 이상합니다. 굉장히 이상한데 저는 그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 이제 동독 쪽의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쭉 나왔는데 서독에서 활동하고 있던 동독 간첩이 3만 명이 넘었다. 그 중에는 서독 정부 내에 굉장히 고위직들도 많았다. 심지어는
뭐 빌리 브란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비서진들 상당수가 동독 간첩이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걸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정말 과연 나중에 만일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그거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혁명 열사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지하에 가보면 뭐 쫙 있다는 거예요. 뭐 혁명 열사 어쩌고 해가지고 쫙 있다는 건데 거기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정말 이 양반은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건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는 어떻게든지 내년 총선 전에 김정은이 한국에 오도록 그걸 좀 성사시켜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눈치를 정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 하나로 김은진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하나로 네, 대진김님 감사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참을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인간들은 정말 못 참겠어요. 정권 받고 전부 감방 보내야 돼요. 네. 그런데 뭐 이런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뭐 바로바로 돌려보내고 송재근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정권이 들어서는 게 거의 확실해졌을 때 개인적으로 포기하면서 그나마 희망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본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틀림을 증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대놓고 증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들어오는 사람들대로 그냥 바로바로 송환하는.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탈북자들 불안해서 할 수 있겠어요? 북한에서 만일에 몇 명 찍어가지고 이를테면 태영호공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몇 명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 추방해라. 그럼 추방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북한 가서 죽을 게 명백한데 추방합니까? 탈북민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심지어는 탈북민들 중에서 이제 그 공무원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요새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휴전선 넘고 뭐 바다로 해서 잠수함으로 침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보면 웬만한 거 다 알 수 있는 데다가 탈북민들 중에서 간첩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게 보낼 필요가 없다. 정식으로 보내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니 이 정부 하에서 탈북민을 가장한 간첩을 정부 하에서 임용해가지고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정부 내 비밀 정보를 북한으로 넘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아예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뭐 미국은 지금 사실 한국에 어떤 정보를 주면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꽤 있고 그렇다는 거라서 뭐 정말 이 정부의 이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사실 이 돼지 핏물 문제도 이것도 이제 북한에서 뭐 멧돼지가 못 넘어오네, 뭐 휴전선을 못 넘어오네 어쩌네 했는데 보면 주요 발생 지역이 다 경기 북부 지역인데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지역과 지역 간의 연관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북한에서 멧돼지가 넘어와서 전염시켰다고밖에. 왜냐면 이미 북한 황해도 평안도 지역은 그러니까 돼지들이 완전히 몰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에서 완전히 창궐한 상태에서 이 멧돼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 16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은 완전히 돼지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전부 다 살처분을 해서. 그런데
이 살처분을 하고 원래 이제 뭐 사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분해해가지고 뭐 기름 따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플라스틱 통에다 넣어가지고 묻으려고 하는데 그 플라스틱 통을 급히 생산해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돼지 사체를 싸놓다 보니까 이게 막 몇백 킬로그램짜리를 막 높게 쌓다 보니까 밑에 있는 터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네, EHR님 감사합니다. 꼭 행복해야 해님, 시국을 내다보는 해안과 표현하는 용기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네, 뭐 시국이야 뭐 뻔한 거지만 표현하는 게 그렇죠. 네, 라넌큘러스님 감사드리고요. 네, 겨울왕국님 감사드려요. 네, 승호우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는 정말 저희가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지금 임진강의 지류 중에 뭐 마거천인가요? 어디 마거천에 이 돼지 핏물 이 침출돼서 들어가서 뭐 하천이 뭐 핏물로 뻘겋게 변했다. 그리고 파주에 있는 금파 취수장은 취수를 전면 중단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한번 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그런데도 이 정권의 환경단체들은 이런 건 전혀 에? 아니 원전하고 뭐 다른 조그만 문제 뭐 4대강 뭐 이런 거에는 그냥 온갖 목소리를 다 내고 하던 환경단체들이 이런 문제에는, 미세먼지나 이런 문제에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게 무슨 환경단체입니까? 그냥 어용단체죠, 어용단체. 에? 이 정권이 지금 이 여당이 원하는 거는 가서 나서가지고 미리 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그 단체들 고위직들은 또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들어오고, 그냥 뭐 여당하고 이렇게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실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4대강, 멀쩡한 4대강 해가지고 그 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 가뭄 피해 없어졌다고 다 너무 좋아하는데, 또 그걸 멀쩡한 보를 또 헐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한강도 그 한강 개발해서 이 보 만들어가지고 물 찰랑찰랑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뭐 겨울에 가물 때는 정말 말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강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 여름에 홍수가 들 때, 여름에 강수량 많을 때와 겨울에 강수량 적을 때의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심해서 거의 그 비율을 뭐라고 하는데 그 400배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너무 심해서 정말 어느 정도 물을 가둬놓지 않으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땅 바닥을 깊게 파고 강바닥을 깊게 파서 이 물이 좀 찰 수 있게 하고 물그릇을 좀 키운다 그러죠. 그걸 키우고 보를 막아가지고 물을 채워놔야, 그래야 뭐 가뭄이든 홍수든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는 게 4대강 개발인데, 그게 무슨 뭐 녹조가 더 생겼느니 덜 생겼느니, 녹조는 그거하고 관계 없다는 거예요. 저희 방송 처음, 가로세로 연구소 처음 만들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4대강 녹조, 4대강 개발과 녹조 그 현장 탐사했던 게 저희 첫 프로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보시면 녹조가 아무 상관없다는 거, 보 개방했어도 녹조는 그대로라는 거,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녹조가 심해진다? 전혀 아닙니다.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물을 가뒀든 흐르던 녹조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현정옥님 이중성 쩔지요. 네, 올리브님 감사드리고요. 동그리님 기승전 정권 탈환이네요. 총선 필승. 총선 지더라도 플랜 B가 있을까요? 네. 녹조라떼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가가지고 그러면 뭐 선지라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떠서 저희가 또 한번 가가지고 그 핏물을 강에 있는 핏물을 떠서 선지라떼 예? 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딸기라떼? 딸기라떼라 그래야 될까? 네, 환경단체들 정말 각성하십시오. 각성해요. 정말 정권의 주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회이사 같은 거라도 좀 한 자리 해볼까 아니면 정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무슨 정부의 위원 같은 거 해볼까 해가지고 너도 나도 교수들은 또 너도 나도 환경단체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한 자리씩 하려고 다들 그러죠. 네, 정말 곡하가세하는 진짜 이 환경단체 학자들 이 정치인보다 더 나빠요. 체이스님 감사드립니다. 유럭키님 가세현 래핑카 고대 몇 바퀴 돌아야 할 듯 조민 입학 취소 없다는 고대 쳐 돌았음. 네. 이태원년 미술관님 감사합니다. 매일 응원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가세현 화이팅.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가 진짜 황당한데 지금 기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학 취소 없다? 정유라떼 2대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정유라떼 2대는? 정유라떼 2대는 무슨 이런 입학 과정에서의 큰 문제 이런 거보다도 그때는 뭐 입학 과정에 뭐 금메달 목에 걸고 들어왔다. 이거잖아요. 뭐 위조가 된 게 아니잖아요. 금메달을 위조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수업 좀 안 들었다. 아니 운동선수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김연아는 수업 들어요? 4년 동안 대학교 2번인가 3번밖에 안 왔다는데? 그런데도 입학 취소시키고 청담고등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도 입학 취소시켜서 중졸 만들었었던 게 몇 년 전인데 바로 2, 3년 전인데 지금 조국은 아직도 정권의 실세처럼 보이니까 고대가 쫄았나요? 쫄지 마십시오. 고려대학교 민족고대 쫄지 마세요. 언제부터 고대가 그렇게 쫄았습니까? 부산대는 그나마 법원 판단을 보겠다 라고 이렇게 한자라 깔기라도 했는데 고대는 아예 입학 취소가 없다. 근데 지금 보면 공소장에 지금 조민의 허위 스펙은 총 7가지입니다. 근데 고대는 2009년에 그중에 3가지 단국대 인턴 경력, 논문 저자 등재 기록 이 생기부죠. 논문도 물론 받았고요. 공주대 인턴 경력, 논문 초록 저자 등재 기록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기록 이 3가지 다 허위로 된 거죠. 다 위조된 거죠. 이걸 받아서 고대에 입학을 시켰는데 근데 입학 취소가 없어요? 민족 고대 앞으로 민족이란 말 떼십시오. 위조 고대 내지는 위축 고대 고대생들은 뭐 하는 거예요? 고대생들은 4.19 혁명을 최초로 한 게 고대 아닙니까? 미니고대? 네, 민족고대가 아니라 미니고대. 네. 네. 재밌습니다. 네. 정말 고대, 부산대 의전원, 네? 뭐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서는 A 호텔에서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했다는 것까지 제출했다는 건데, 뭐 이 사람들은 뭐 어디든 다 보내겠어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대학은 보내려고 그래 난 몰라. 그냥 대학교 졸업장도 금방 위조할 텐데. 아니 미국 대학교 졸업장 하나 쓱 위조해가지고 그냥 미국 대학 나왔다 그러면 되지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대학을 보내려고 그랬는 건지. 이우재님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대학에 연연하는 거예요? 교수 시키고 의사 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건가? 아유 졸업장 위조해가지고 그냥 내면 되지. 여기 뭐 대학교 입학도 되는데 뭐 교수는 안 되겠어요? 네, 눈치고대, 네, 쫄보고대, 겁장이고대, 어영고대 좋네요. 어영고대, 조민고대, 어영고대, 미니고대, 네?
동양대는 보니까 총장이 예? 기분이 나빠서 지금 아마도 곧 정경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뭐 고대가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지금 고대생들은 뭐가 돼요? 정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고대들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이거는 위조 서류 안 내고 들어온 고대생들에 대한 모욕. 정말 이건 정말 고대생들이 고대에 대해서 소송이라도 내야 돼요. 위자료 청구 소송. 정말 그거라도 한번 해볼까? 고대생들 모아서 고대에다가 소송 한번 내볼까요? 그래야 입학 취소를 시키려나? 정말 고대생들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일어나야죠. 데이빗 김님, 현재 주한미군보다 간첩이 더 많아 보입니다. 가세현 계속 힘내주세요. 응원합니다. 네, 주한미군 28,000명인데 간첩이 그보다 많겠죠. 네, 서독 동독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나라에 침투되어 있는 간첩이 그 정도 될 겁니다. 뭐 직파 간첩은 그 정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직파 간첩만 간첩인가요? 간첩질하면 간첩이죠. 직파 간첩에 포섭돼서 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런 거 하는 사람도 다 간첩입니다. 정말 그 말이 맞네요. 주한미군보다 간첩이 더 많아 보입니다. 네. 아니 저는 며칠 전에 왜 서강대 박홍 총장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90년대 초반에 지금 뭐 주사파가 몇백 명이다 라는 말씀하셔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이 딱 맞잖아요. 그때 주사파 정말 많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척 했었죠. 근데 그걸 용기 있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지금 간첩이 많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간첩들이 누가 간첩질 하는지 이런 거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정말 다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네, 조국 문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국이 결국 뭐 다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그 정경심의 변호인들을 18명 있잖아요. 그 변호인들을 결국 자기도 그 변호인들을 쓸 모양인데 뭐 미리 회의를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변호인들 보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렇게 변호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변호인들은 또 기자들 만나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쫙 하고 있는 거죠. 몰랐다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경심이 검찰 조사 뒤에 졸도했다. 왜 졸도했을까? 이렇게 강 큰 여자가. 아니 심지어는 자기 소환되는 날 9월 30일까지 지금 돼 있는데 9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조국이 장관 되고 나서도 21일 동안 계속 증권거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차명으로. 그러니까 아무 개념이 없는 거죠. 아무 개념이 없는 거. 간이 정말 배 밖으로 나온 여자인데 근데 왜 조사할 때 졸도를 했을까? 어지간한 일에 졸도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졸도했을까요? 손정한 최소 통일운동가들은 더 많을 듯. 네, 저는 어제 이 통일운동가 보고 진짜 웃겨가지고 네. 뭐 간첩도 통일운동가죠. 간첩도 통일운동가고 앞에 적화자만 붙이면 적화통일운동가들 많죠. 에? 간첩들도 다 통일운동가고 빨치산도 통일운동가고 어떤 단어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이 좌파들은 다 어떤 단어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그 뜻을 바꾸는 거 그런 거에 아주 능한데 그런데 정말 그게 보통 이제 검찰이 약간 더티하긴 하지만 그런 걸 하죠. 이 정경심의 행적 중에서 제일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전에부터 지적을 했지만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김경록 PB하고 동양대학교에 가서 컴퓨터 떼고 나오고 이게 지금 의심스럽잖아요. 특히나 저녁에 출발을 했는데 막상 그 동양대 연구실에 들어간 거는 12시 8분인가 12시 7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과연
그 시간, 그 비는 시간에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느냐? 이걸 검찰이 추적을 한 것 같아요. 어제 김용호 부장은 아마 좀 내부적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내부적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동선을 정경심에게 확인을 했겠죠.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라고 슬쩍 물어봤겠죠. 그게 졸도의 원인이 아닐까요? 김경록과 과연 그날 어디 있었는지 이게 졸도의 원인이 아닐까. 네. 허윤정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강용석의 직설님, 조국 진짜 나쁜 놈입니다. 지영이가 좋기로서니 마누라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걸 당하고만 있는 경심 씨는 무슨 생각인지. 근데 경심 씨도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뭐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홍콩 아지매님, 종교계의 통일운동가들도 좀 파헤쳐 주세요. 아, 종교계도 많죠. 종교계도 많죠. 종교인들이 통일운동한다 그러면 그 좀 이상한 거죠, 사실. 응? 북한은 종교가 없는데 종교를 탄압하는데 아주 뭐 세계적인 종교 탄압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북한 기독교하고 무슨 뭐 거기도 뭐 교마다 다 있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무슨 뭐 뭘 합동으로 뭘 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이상합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조국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제 그것도 흘러나오겠죠, 또 검찰 통해서. 네. 근데 졸도를 왜 했을까? 네. 왜 졸도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상하죠? 졸도까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강 큰 여자가. 아니 뭐 몇십억씩 움직이고 막 이런 사람들 뭐 다 여회장님 그렇게 하는데 왜 졸도를 했을까? 그게 CCTV 같은 거를 다 뒤졌겠죠. 동선. 그리고 자동차의 그 내비게이션 이것도 다 뒤지고 해서 그래서 졸도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드네요. 네. 자, 지금 뭐 대통합이라고 띄어는 놨는데 뭐 그 통합기구의 원유철 의원, 평택의 오선 의원이죠. 원유철 의원을 통합기구의 단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통합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랬더니 그거 뭐 권성동 의원이 뭐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원유철은 유승민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맞습니다.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는 아니 그쪽 유승민 쪽에서 원유철을 원했다. 원유철로 해달라. 그래서 했던 거다. 당장 유승민 쪽에서 그런 적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원유철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유승민하고 신뢰관계가 없다고? 아니다. 지난 두 달간 물밑소통을 해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승민이 과연 원유철을 좋아하는지. 왜냐면 유승민과 원유철은 좀 악연이 있어요. 유승민이 원내대표를 할 때 원유철이 정책위 의장을 했는데 근데도 막상 유승민 공천 주지 말자고 하는 걸 할 때는 원유철은 공천 주지 말자는 쪽에 섰기 때문에 유승민 입장에서는 원유철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할 텐데 본인은 뭐 아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네요. 근데 지금 저게 맞을 거예요. 권성동이 괜히 저걸 띄운 게 아니에요. 저건 다 김무성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김무성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 뭐 권성동 이 뭐 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자기들이 지금 황교안 대표 갖고 놀고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정치 초년생이라고 아주 그냥 이 정치 9단 10단들이 그냥 갖고 놀아요, 완전히. 손학규 같은 사람은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에? 아니 그게 정치인들끼리 할 말입니까 그게? 같은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야 네가 정치 뭐하러?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또 김진태 의원은 유승민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유승민과 그 일당들 8명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것이
뭐 흡수든 뭐든 뭐 통합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결국 입당해서 공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통합일까요? 유승민을 공천을 어디를 주겠어요? 유승민 뭐 대구 주면 무조건 안 되니까 유승민은 뭐 수도권에 어디 좋은데 달라 그러겠죠. 강남이나 뭐 이런데 아니면 분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유승민이 갑자기 뭐 마포에 나와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나와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TK 같은 데서 국회의원 해본 사람들은 서울에서 한번 나가봐야 돼요. 호남에서 국회의원 한 그 저쪽 민주당 쪽 사람들도 서울에서 나와봐야 되고 TK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들도 TK, PK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들도 서울에 나와봐야 됩니다. 정말 가관이에요. 뭐 그 양반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지고 서로 뭐 내가 자갈밭에서 됐다는 둥 자기가 험지에서 됐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같은 분은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선거를. 그 악수하고 명함 주는데 그 자리에서 명함 짝짝 찍고 이런 걸 몇 번 당해봐야 이게 선거구나 하고 느끼지. TK는 그냥 손만 들고 다녀도 되거든요. 공천 받으면.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천 받을 때가 피마르지. 공천 받고 나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기가 막혔던 게 대구는 선거운동을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저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하고 인사만 해요.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찾아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뭐 사진 찍고 요게 선거운동이에요. 고맙다 그러고. 아침 저녁에 잠깐 인사합니다. 출퇴근 인사. 그런 거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그게 무슨 선거예요. 근데 그렇게 4선 5선 쌓았던 TK, PK의 4, 5선들은 서울 한번 와가지고 정말 험지도 아니에요. 그냥 강변에 있는 데들. 저 강북, 저 노원, 도봉 이런 데는 진짜 못하고 강변에 있는 데들에서 한번 나가도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지역구 253개 있다고 해도 그 중에 진짜로 선거다운 선거를 치르는 데는 한 6, 70군데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공천되는 순간이 곧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당내에서 공천을 받는 거. 공천 받으면 돼. 영남은 공천 받으면 되는 거고 호남은 공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양쪽 당에서. 그나마 충청도, 강원도도 뭐 몇 개 지역은 뭐 대부분이고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인천, 서울 여기서 진짜 치열한 지역들. 여기서도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강남은 자유한국당세가 좀 강하고 또 강북하고 뭐 구로 뭐 이런데 또 한 15군데 20군데 민주당세 강한 데들이 있거든요. 호남 사람들 많은데 그런 데들은 뭐 공천이 곧 당선이니까 그런 데들 빼고 정말 치열하게 붙는 데들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런 치열하게 뭐 3,000표 차이로 갈리고 이런 데들에서 한번 선거를 해봐야 저 영남 국회의원들이 이게 진짜 선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찌됐거나 통합 다 좋은데 제대로 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유우파 세력이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하에 똘똘 뭉치게 되는 거지. 뭐 유승민, 김무성 정치생명 연장시켜주기 위한 통합, 유승민 따라서 지금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들 통합, 안철수계는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예전 새누리당 있던 사람들 다시 다 돌아오는 건데 그 사람들 데려다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통합으로 되겠습니까? 저희 뭐 최근에 이제 구독자 수가 안 는다 이거에 이제 저희가 이 황교안식 보수 대통합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간에 지금 다 똘똘 뭉쳐서 어찌됐거나 반문으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정권을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뭐 처음 방송 시작할 때부터 그런 입장이었지만 이런 입장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걸 저희도 아는데 그러나
그런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묻지마 통합 안 된다는 건 저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확고한 입장이고, 네. 그렇게 해서는 어찌어찌해서 총선을 뭐 땜빵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대선을 실패한다. 대선을 실패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결국 다음 대선에서 바꿔서 정권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이번 총선에 어떻게든 뭐 이렇게 좀 땜빵하자, 그리고 유승민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과반수 넘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싹 털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 또 대통합 얘기만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되는데, 네. 김나은님, 박통의 뿌리 깊은 팬덤이 현재 떨어졌지만 20%는 돼요. 박통이 황교안을 지지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네, 네. 탄핵을 묻고 가자는 건 아직도 엄연히 살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걸 무시하자는 취지죠. 무시하자는 취지인데, 과연 그게 될까요? 그게 과연 될까요? 그리고 선거는 절박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식의 묻지마 반문 통합이 자유우파의 절박함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이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유승민, 김무성 정치생명 연장해주고,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 권성동, 김성태 이런 사람들 정치생명 연장해주고 하는 방식이 과연 황교안 대표한테도 묻고 싶어요.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 정치생명 연장해주면 황교안 대표 과연 다음번 대선 후보 될 수 있을까요? 이 양반들이 또 장난치지 않을까요? 지금 이 통합의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네? 인형극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앞에서 움직이는 인형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뒤에서 움직이는 이 손이 조종하는 거예요. 이 손이 조종하는 겁니다. 지금 손학규, 박지원, 유승민, 김무성 이런 노회한 정객들이 서로 이심전심, 박지원, 김무성, 손학규 이런 사람들은 90년대 초반, 80년대 중반 민추협 시절부터 서로 눈빛으로 정치해 오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황교안 대표가 과연 정치적 능력에서 상대가 될까요?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하는 보수 대통합, 그게 처음에 누가 그걸 제안한 겁니까? 그게 과연 황 대표의 온전한 아이디어입니까? 네. 네, 저희 뭐 네, 인사 뉴스 하다 보니까 뉴스가 아니라 계속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찌 됐거나 뭐 이렇게 이런 논의 과정을 잘 거쳐서 내년 총선에 준비가 돼 나가야 되겠죠. 저희는 그런 반드시 하여간 이 정권을 타도하고, 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네, 강용석의 직설님도 아주 촌철살인 하시네요. 황교안은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치를 모르면 유능한 매니저들이라도 둬야죠. 네, 이 말이 맞죠. 전두환 정치 아무것도 모르고 했어도 그래도 장악했잖아요. 물론 뭐 그 장악이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그게 뭐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제 군 출신들은 본인의 전문성, 본인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권한을 주는 건데, 그때도 뭐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해서 뭐 김재익 수석한테 맡겼다 그러고, 경제 부분에서는 자기 하나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게 원래 그 사단장 할 때 인사참모, 작전참모, 뭐 정보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참모들이 있으면 그 참모들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참모들한테 얘기 듣고, 이게 이제 군 출신들의 장점이거든요. KS3님, 자한당 100명 뽑아도 그중 50명은 민주당과 야합함. 네, 그 야합해서 탄핵한 거죠.
한교안 대표는 본인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정말 유능한 참모를 둬야 되는데, 지금 뭐 유능한 참모라는 사람들이 다 유능해 보이는 참모라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사실은 이 정객들의 다 이 손에 있는 거니까, 박형준 뭐 이런 사람들 그게 다 누구하고 이심전심 하겠습니까? 네. 네, 오늘 인싸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켈리 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것도 말씀드려야죠. 또 뭐 늘 하여간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뭐 오늘 인싸뉴스도 뭐 이런 뉴스들 얘기했어도 그냥 무조건 노란 딱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부터 나오는데도 그 광고료 저희한테 안 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여러분의 후원으로 저희가 유지될 수 있는 거라서 정기 구독으로 후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회원, 저희 멤버 가입하셔서 도와주시든지,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를, 아니면 슈퍼챗도 좋습니다. 네, 슈퍼챗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뭐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늘 이렇게 돈 얘기를 마지막에 꺼내서 정말 죄송한데, 이 정기 구독이 사실은 저희한테 다 오니까 제일 좋은데요. 이걸 1877-0665에 전화하시면 카드 또는 핸드폰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월 10,000원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월 10,000원씩 정말 이 정권 바꿀 때까지. 정권 바뀌면 설마 뭐 구글에서 그때도 노란 딱지 붙이겠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저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유치산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치산업론.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도와주셔야지 어느 정도 뿌리가 튼튼해지고 줄기가 굵어지고 해서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때까지는 나무로 받쳐주고 왜 이렇게 잘 보살펴 주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보살핌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 2, 3년 지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이제 자생적으로 햇빛과 빗물과 이런 걸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아직은 물도 좀 주시고 나무도 좀 받쳐주시고 해야 저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남아서 정말 이 어용 언론들, 민노총에 장악된 이 언론들로 정말 매일매일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실 텐데, 레몬트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귀를 씻고 싶으신 심정일 텐데, 정말 속 시원한 방송, 당당한 방송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싸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